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제 라이브로 일단 킨 영상인데 네네. 일단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만한 것 바로 네. 좀 직설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네네. 파월이 네네. 이때 발언을 한 뒤로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컸는데 네네. 혹시 대표님은 거기서 무엇이 가장 핵심적인 이슈였고 사건이었는지 네네.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어제 일단 단기금리는 하락했는데 장기금리는 크게 올랐잖아요. 네. 그러니까 금리가 짧은 거랑 긴 거랑 이제 다이버전스가 됐죠. 그죠? 그리고 이제 반대로 보통 장기금리나 금리가 그렇게 많이 뛰면 이제 5%를 이제 터치를 했는데 10년물이 그런 경우에는 보통 이제 달러가 늘 강세가 됐는데 달러가 사실 어제 약세로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주식시장에서 이제 나스닥이 제일 크게 하락했고 반대로 이제 원래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장기금리가 강세가 되면 달러가 많이 강세가 되고 그러면 이제 금 같은 경우 이제 달러가 약할 때 좋은 자산들은 오히려 장기금리가 상승하면 금은 이자를 주지 않기 때문에 보통 금리 상승을 하면 금 같은 경우는 반대로 많이 떨어졌죠. 그죠? 근데 다만 어제는 원유하고 금이 다 같이 둘 다 또 급등을 했어요. 그러면 이 시장의 움직임을 해석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어제 정말 파월이 매파적이었냐, 그러니까 매파적이어서 장기금리가 올랐냐, 그러면 왜 단기금리는 하락을 했을 것 같으세요? 그냥 편하게 저도 네네. 지금 네네. 그만에 라이브를 하려니까 네네. 그래서 질문하는 거니까 네. 그냥 장기금리는 올랐는데 단기금리가 떨어진 이유. 예.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시장이 예. 매파적이면 그럴 수가 있을까요? 매파적이어서 네네. 매파적이라는 건 한마디로 연준이 기준금리를 앞으로도 더 올릴 거다. 예, 예. 그죠? 그러면 단기금리는 제가 늘 말하지만 2년짜리들 한 2년물짜리까지는 연준이 네. 정책금리 한마디로 기준금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통제되는 금리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니까 연준이 통제를 할 수 있는 금리예요. 앞으로 기준금리를 더 올릴 거야 라고 한다면 2년짜리는 더 그쵸. 올라야겠죠. 네네. 우리는 앞으로 미국의 부채가 어떻게 되든 뭐 미국이 나라가 망하든 상관없이 기준금리를 계속 올릴 거야.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그런 뉘앙스를 줬다면 단기금리가 그쵸. 올라야겠죠. 네. 오히려 그런 뉘앙스라면 장기금리는 상승하는 게 맞을까요? 하락하는 게 맞을까요?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지금 예, 예. 우리가 지금 더 쉬운 예시를 위해서 그냥 이번 달에 만약 마지막 발표된 물가지수가 전년비로 예를 들어 10%가 나왔다고 그냥 가정을 해볼게요. 극단적인 가정을 해볼게요. 네네. 근데 파월이 만약에 어제 연설에서 어떤 뉘앙스든 내가 기준금리 저기 15%까지도 올릴 수 있고 당장 올릴 겁니다. 다음 회의에서. 아니면 그냥 지금 뭐 우리 뭐 FOMC 아니어도 그냥 긴급으로 지금 올릴게요. 라고 한다면 예. 장기금리가 이렇게 올까요? 오르지 않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시장 참여자들이 네네. 예, 기대 인플레이션 자체가 낮아질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완전한 네네. 디플레이션을 예상을 하겠죠. 네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저희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제가 되게 중요해서 최근에 특히 최근에는 더 그렇고 과거에 제가 프루팅에도 많이 얘기했고 많이 강조를 했는데 이거를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장기 쪽 금리는 연준이 양적 완화나 뭐 이런 걸 하지 않는 이상은 컨트롤할 수 있는 금리가 아니죠. 그죠? 양적 완화를 한다면 인플레이션이 없을 때 양적 완화가 가능하니까 인위적으로 돈을 풀어서 계속 매수를 하면 장기 금리가 인위적으로 낮아질 수는 있죠. 다만 그때 인플레이션이 없었으니까 양적 완화가 가능했던 거고 반대로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인플레이션 때문에 양적 완화 못하고 안 그래도 경제가 허약하고 부채가 많고 이거 시장이 다 아는데 기준금리를 15% 20%까지도 올릴 거야 라고 한다면 장기 금리는 오르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는 급락할 수도 있어요. 다들 이제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니까 경제가 그쵸, 완전 스태그플레이션이 아니라 완전한 디플레이션적인 리세션을 생각할 거니까 다만 그래도 결국의 결과는 다시 장기금리는 상승을 결국에는 할 수밖에 없는데 왜냐면 그때는 이제 미국 정부가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또 문제가 다시 갈 거니까 다만 저는 메커니즘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장기금리가 크게 그렇게 되면 하락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표님 말씀은 네네. 이제 그 파월의 이제 그러니까 파월이 예, 예. 22년, 23년 내내 했던 거는 뭐
그 블러핑이라고 왜 제가 계속 블러핑이라고 이거를 꼭 명확히 인지를 하셔야 돼요. 블러핑이라고 했던 거는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정말 10% 20%를 가면 지금의 연준은 그거를 정말로 뭐 기준금리를 20% 30%까지 올려서 잡을 총과 총알이 없습니다. 제가 계속 하는 얘기는 그러려면 미국의 부채가 정부 부채가 그렇게 많아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처럼 GDP 대비 정부 부채가 130% 70년대 말이나 80년대 초에 폴 볼커가 할 수 있었던 그렇게 해서 결국에 스태그플레이션을 잡고 완전한 디플레이션형 리세션을 야기할 수 있던 거는 그때는 미국의 정부 부채가 GDP 대비 약 30%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은 제가 다시 말하지만 부채가 너무나 GDP 대비 뭐 120, 130% 이런 상황이잖아요. 지금의 미국이나 지금의 연준한테는 사람들이 다 전형적인 디플레이션형 리세션을 그 연준의 블러핑에 속아서 그렇게 두려워해서 장기채를 살 만큼 그런 디플레이션형 리세션을 야기할 수 있는 것조차도 그들에겐 사치라는 얘기예요, 제 말은. 그러니까 답은 애초에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정해져 있었단 얘기예요. 애초에. 그 얘기를 프루팅에서 아주 과거부터 많이 했고, 미국의 정부 부채나 그런 적자 지출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자체 칼럼으로 아주 예전부터 많이 리포트를 했었죠. 연에 한 번씩은 꼭 그거를 했고 올해도 또 업데이트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 부분을 예를 들어 연준이 뭐라고 블러핑을 하고 뭐라고 하든지 간에 실제 왜 인플레이션이 다시 치솟을 수밖에 없고 왜 22년에는 그렇게 오를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본질을 일단 첫 번째 알고, 그럼 그 상황에서 지금 연준이나 미국이 할 수 있는 답이 무엇이었냐라는 걸 안다면 결국에는 최대한 블러핑을 해서 사람들이 속게 만들고 그 기대 심리가 결국엔 인플레이션 안정에 좀 도움을 주게, 인플레이션 안정에 사람들의 기대 심리, 왜 인플레이션은 맨메이드 그 사람의 심리로 인해서 만들어진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연준은 진짜 그걸 믿어요. 그러니까 기대 인플레이션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결국에 아무튼 이제 연준이 할 수 있는 거는 결국에 엄청난 블러핑을 통해서 그게 안정이 되길 첫째 바라고, 안정이 다만 안 된다면 그때는 신용을 하면서 인플레이션에 질질 끌려다니는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였어요. 애초에 이들이 2010년대와 2008년 이후에 시작된 양적 완화부터 해서 2010년대 내내 이어졌던 방만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그리고 팬데믹 이후에 이제 그 끝을 달렸던 막대한 돈풀기와 이제 이런 재정정책이 결합이 돼서 이미 모든 건 결정된 상태였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예. 근데 이제 시장은 지난 10년 동안은 기준금리가 5% 이런 거를 이해를 겪어본 적이 없으니까, 뭐, 그리고 한 번에 50bp, 75bp, 100bp 이렇게 올리는 거를 경험해 본 적이 없다 보니까, 지난 10년 동안에는. 근데 사실 물가가 이렇게 뛸 때 50bp, 75bp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러시아 왜 전쟁 이전에, 전쟁 직전이었나, 아무튼 러시아 물가가 확 올랐어. 전쟁 이후죠. 이후에 실제 미국이 제재가 하고 하니까 러시아가 물가가 확 튀었을 때, 그때 러시아가 기준금리를 한 번에 20%까지 올렸거든요. 그럼 그게 뭐 1000bp를 넘게 올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바로 그때 당시에는 그 즉각적으로 잡았어요. 물론 그 이후에 계속 제재가 이어지면서 다시 또 뭐 이렇게, 그래도 다시 또 막 물가 불안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또 제재가 이어지고 하니까 뭐 그런 게 생기는데, 러시아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냐. 부채가, 러시아만큼 부채가 없는 곳이, GDP 대비 부채가 없는 곳이 많이 없었어요. 러시아는 사실 전쟁을 잘못해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지만,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하려면,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물가가 앞으로, 만약에 2차 인플레이션 스파이크가 뭐 9%, 8%, 10%까지 간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번에도 연준이 과연 정말로 잡기 위해서 무엇이든 그 기준금리를 15%까지도 20%까지도 올릴 수 있어라는 인식을 시장에 줄 수 있겠냐라는 얘기예요. 제가 하는 말은. 그럼 왜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냐? 장기금리가 이미 미국 경제에 크게 위협을 주는 수준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인 거죠. 이해되세요? 네네.
근데 이제 자, 그 발언을 가지고 이제 다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자면, 자, 그거를 전제로 그러면 지난주에 로리 로건이나 그 다른 원래 매파적이었던, 지난주에도 연준 위원들이 연설을 많이 했고 이번 주에도 연설을 많이 했잖아요. 그죠? 네, 네. 근데 지난주부터 시작된 레짐이 뭐였죠? 갑자기 장기금리가 우리가 할 일을 대신해주고 있다, 이 얘기를 계속 연준 위원들이 계속 했잖아요. 그래서 최근 저희 영상 몇 개, 그러니까 지난주에 저희가 촬영했던 거를 이제 나눠가지고 한 3개 정도로 올렸는데, 그 영상들만 보셔도 피벗했다, 블러핑조차 피벗했다, 피벗하고 있다. 근데 그게 이들한텐, 미국엔 굉장히 독이 될 거다를 계속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블러핑을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뭐 인플레이션이 아무리 올라가도 자기들에겐 인플레이션을 잡을 총과 수단이 애초에 막 바주카포 같은 게 있었던 것처럼 연기를 지금까지 해온 연준이었는데, 갑자기 태세 전환이, 장기금리가 막 텐트럼이 생기니까 갑자기 뭐 자기네가 할 일을 대신해주고 있다느니, 이제 이런 얘기가 굉장히 피벗적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 생각에는 최소한 자기들이 좀 매파적으로 해서, 좀 매파적인 뉘앙스로 해서 더 올라가는 뭐 이런 거는 좀 안 일어나게 해야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던지. 근데 그걸 봤을 때 저는 이번 주에도, 그때 제가 영상에서도 말씀드렸고, 아마 이번 주에도 왠지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비슷하게 나올 가능성이 많을 거다라고 했고, 어제 파월의 연설이 완전히 딱 그냥 사실은 완전히 비둘기적인 거였어요. 그러니까 또 턴 프리미엄 얘기를 꺼내면서 어떤 턴 프리미엄의 상승만으로 자기네들이 봤을 땐 이게 기대 인플레이션의 상승으로 발생한 장기금리의 상승이 아니더라. 그리고 턴 프리미엄의 상승만으로 발생한 장기금리의 상승이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네들의 이제 정책 경로 전망, 자기네들이 기준금리를 더 올릴 건지 말 건지, 그 경로 전망에 대한, 자기들이 더 앞으로 금리를 계속 올릴 건지, 이것 때문에 생긴 장기금리 상승도 아니었더라. 순전히 제가 계속 얘기해왔듯이 지금까지 생긴 장기금리 텐트럼은 턴 프리미엄의 상승만으로, 그러니까 미국의 적자 지출이 지금 계속되고, 근데 이제 장기채 발행은 계속 늘어나고 하니까 이제 공급이 많아지고, 근데 이제 채권자들이 걱정을 하기 시작하는, 이제 응당 받아야 될 턴 프리미엄, 이제 이거는 잘 모르시면 과거 영상들 보시면 다 있습니다. 그것만으로 상승한 거였기 때문에 그렇더라. 그러니 더 긴축을, 더 금리를 올릴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로리 로건이나 다른 인사들이 했던 얘기를 그대로 되풀이했어요. 핵심은 그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제가 지난 영상들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 부분을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말은 사실이에요. 파월이 얘기한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거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아직까지 그게 이렇게 안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왜냐면 그걸 일주 전에 촬영을 했던 거니까. 사람들이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 실제 장기 실질 금리를 구할 때 사용되는 기대 인플레이션의 상승으로 인해서 그 발현된 장기 금리 상승이 아니었고, 오로지 턴 프리미엄의 상승만으로 장기 금리가 상승을 했는데, 그것만 가지고 정말 계속 앞으로도 장기 금리가 상승을 한다면 실제로 자산 시장도 무너지고 인플레이션도 안정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다만 중요한 거는, 연준의 입에서 아무리 자기네가 불안하고 지금 어떤 정치적인 압박이 있다고 하더라도 연준의 입에서 그 얘기가 나오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나요? 그러니까 연준의 입에서 이러니까 괜찮을 것 같아, 우리 안 올릴 거야, 그러니까 봐봐 장기금리 상승한 거 턴 프리미엄만 가지고 올랐더라 이래서 우리 안 올릴 거야를 연준의 입에서 얘기가 나오면 안 된다고요. 그거야말로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의 고삐를 풀리게 하는 역할을 하는 불쏘시개고, 그게 이번 주 내내 나타났던, 지난주도 그렇고, 이제 그런 언행들 때문에 원유하고 금이 동반급등한 게 왜 그랬냐. 전쟁 때문도 있겠으나,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전쟁보다 더 중요한 건 앞으로 제가 그 전에도 계속 얘기했죠. 지금까지 왜 장기채가 정말 위험하냐면, 지금까지는 턴 프리미엄의 그런 공급 수요, 뭐 어떤 적자 재정에 대한 우려에 대한 그것만 가지고 상승을 했다면, 앞으로는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풀리면서 갈 위험이 되게 높다라고 계속 제가 그거를 강조했는데, 그 부분은 이해를 정확히 하셨으면 좋겠고, 그로 인해서
어제 시장만 자세히 보시면 달러가 하락하고 장기금리가 그렇게 급등하는데 나스닥 급락하고 다만 원유하고 금은 급등하죠. 동반. 최근에 금은 전혀 장기 국채 가격하고 커플링이 전혀 안 되고 있죠. 금은 이자를 전혀 아마 뭐 짧게 아시는 분들은 뭐 제도권 트레이더들도 다 알고리즘이 그렇게 돼 있어요. 워낙 지난 10년밖에 안 겪어봐서 그 금리 오르면 저기 금 팔고 알고리즘 매매 진짜로 그런 식으로 되게 많이 한국뿐만 아니라 월가도. 근데 지금 요새 어떻죠? 장기채 폭락하는데 금 막 계속 폭등하죠. 이게 뭐냐? 기대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그런 피벗, 블러핑조차 피벗하고 있는 이제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아 연준이 진짜 총과 총알이 없구나라는 걸 깨닫고 있는 과정인 겁니다.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의 아주 초입기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방송이 되게 중요한 시점이어서 뭐 운 좋게 또 시간대도 맞았고 오전에 켰는데 간단히 그냥 10년 브레이크 이븐 레이시라고 있어요.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아실지 모르겠으나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미시건대나 이런 대학교에서 그 설문조사 방식으로 하는 거랑 다른 하나는 이제 채권 시장에서 프라이싱하는 기대 인플레이션. 근데 지금까지 22년에도 물가가 9%까지 올라갈 때 과거에는 그렇게 고삐 풀려서 물가가 갈 때 한 번도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눌려있던 적이 없거든요. 아니 당연하죠. 현실의 물가가 막 고삐가 풀려서 가기 시작하면 아 앞으로 물가는 높아지겠구나라고 해서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는 같이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22년에 연준이 사실은 진짜 잘했던 게 뭐냐면 걔네가 잘해서 연준이 잘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지난 10년 동안 정말 인플레이션이 없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으나 그 채권 시장 참여자들이 워낙 계속 착각에 빠져 있었다고요. 제가 작년부터 3%든 어디든 계속 나가서 얘기를 했던 게 채권 시장 그 기관들이 너무 착각을 하고 있다. 진짜 그러니까 10년 브레이크 이븐 레이시 계속 묶여 있었어요. 22년 내내 9%까지 올라가는데 기대 인플레이션이 막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실질금리를 구할 때 실질금리 구하는 방법이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명목 빼기 네. 이제 그 뭐냐 기대 인플레이션. 네네네. 아유 다행이다. 저도 말을 못해가지고. 네. 명목 금리에서 그렇죠? 명목 금리에서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 빼면 네네. 그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죠? 근데 자 장기 10년물 국채 금리가 22년에 계속 올라가는 와중에도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안 오르고 묶여 있다 보니까 그러면 10년 실질 금리가 그러니까 롱텀의 실질 금리가 플러스로 올라가겠죠. 그게 팁스 금리를 나타내는. 그래서 제가 채권 시장 팁스는 항상 왜곡돼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기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프라이싱이 되기 때문에 실질 금리가 올라가니까 22년에 금이 생각보다 아웃퍼폼을 못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그렇죠. 원유가 그렇게 치솟는 와중에도 금은 물론 채권 장기채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훨씬 잘했으나 금은 오히려 뭐 반대로 인플레이션이 막 현실의 인플레이션이 막 급등하고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사람들은 그때도 그렇고 올해 상반기도 내내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야. 이런 인플레이션은 5년 갈지 10년 갈지 이걸 걱정해야 되는데 장기화 한번 화폐적 현상으로 풀린 인플레이션은 아주 장기화되는 건데 그거를 어찌 보면 계속 시장이 지난 10년 동안 아무도 학습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랬던 건데 지금 10년 브레이크 이븐이 지금 채권 시장에서 프라이싱하는 그 아주 왜곡된 그런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조차도 치솟고 있다. 최근 며칠간 계속. 그게 물론 전쟁 영향도 있겠으나 제가 봤을 때는 연준의 피벗이 훨씬 더 강한 이유다. 근데 연준은 그러니까 블러핑조차 이제 피벗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물론 앞으로 이제 다시 CPI나 이런 게 뭐 다시 뭐 6%, 7%, 8% 이렇게 만약에 가기 시작한다면 그때는 또 후행적으로 22년에 그랬듯이 21년에 내내 인플레이션 일시적이다 그래놓고 제가 21년에도 거의 한국에서 저만 절대 일시적이 아니다. 뭐 자랑 좀 하지 마요. 아니 하셔야 됩니다. 우리 채널이기 때문에 하셔야 됩니다. 제가 무슨 얘기하다가 연준은 더 이상 이 네. 인플레이션을 잡을 만한 총알이 없다. 애초에 없었어요. 네. 애초에. 근데 다만 후행적으로 이제 하고 그러니까 일시적이다고 계속 하더니 나중에 후행적으로 막 올렸잖아요. 네.
동행해도 모자라요. 선행을 해야 됩니다.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면 인플레이션이 오를 기미가 있으면 미리 올려서 해야 완전히 잡을 수 있지. 동행도 아니고 완전히 후행을 했잖아요. 이거를 왜 인플레이션이 2차 스파이크가 올 수밖에 없는지는 꼭 여기 영상이 있을 거니까 보시고. 그러니까 완전히 후행을 해서 그렇게 갔는데 심지어 물가가 9%까지 갈 때 연준 기준금리가 그때도 3%대였다고요. 물가가 9%일 때. 그럼 실질금리가 그때 완전히 마이너스였겠죠. 제가 말하는 지금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였다는 건 아주 단기. 그러니까 정책금리 빼기 현재 CPI를 했을 때. 그죠? 네네. 그럼 3.75, 3.75 빼기 9% 하면 마이너스 5점 몇이니까. 근데 자산시장에서는 그거를 보기보다는 10년 실질금리를 많이 보는, 미래의 실질금리를 많이 보는 거죠. 그러면 미래 기대 인플레이션은 뭐죠? 예. 10년 브레이크 이븐 레이트잖아요. 네네네네. 그죠? 그 10년 브레이크 이븐 레이트를 토대로, 근데 그 10년 브레이크 이븐 레이트를 채권 시장이 프라이싱을 하다 보니까 채권 시장은 감을 못 잡고 있으니까 지금 인플레가 막 이렇게 올라가는데도 연준이 이렇게 후행적으로 긴축하는 건데도 연준을 무서워하고 있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을 무서워해야 되는 상황에 연준이 이렇게 이거 인플레 또 올라갔네. 연준이 또 올리겠구나. 그럼 우리 2008년 같이 또 디플레 상황이 오겠구나. 과거 10년이 다시 돌아오겠구나. 이거였던 거예요. 내내. 올해까지도 내내. 23년에 장기금리가 계속 낮아졌잖아요. 그러니까 23년 상반기에 연준이 3점 몇에서 기준금리 5.5까지 쭉 올릴 때 장기금리가 계속 낮아졌잖아요. 4.2인가까지 4.3, 4.4까지 갔던 게 3.2까지 내려왔었다고요. 그 말은 채권 시장이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기대 인플레가 높아지기는커녕 10년 브레이크 이븐 레이시 높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반대로 낮아졌다고요. 그러니 장기금리는 사람들이 디플레형 침체 막 08년이나 그리고 그걸 주장한 분들이 너무 많았고 다들 아시겠지만 너무너무 많았고 그러니까 막 그런 시장에 가서 막 장기차 사고 있고 안전자산이라 생각하고 무조건 금을 사야죠. 이런 스태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이 높아서 생기는, 유동성이 많아서 생기는 위기인데 여전히 아직 자산 버블이나 이런 게 한참 꺼지기 전까지는 아직 여전히 시장에 유동성이 너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게 해소가 되려면 장기금리의 추가적인 상승밖에 없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한번 그럼 정리해 주시고. 정리하자면 일단은 굉장히 시장에서 이제 언론이나 미디어에서 그 파월의 이제 언급에 대해서 매파적이냐, 비둘기파적이냐라는 이제 이슈가 많은데 대표님은 굉장히 매파적이었다. 굉장히 비둘기적이었다. 비둘기적이었다. 그 이유는 예를 들어서 단기 금리는 내려가고 장기 금리는 오르는 현상 또는 유가와 금이 같이 오르는 현상을 보면 파월의 발언이 굉장히 비둘기파적인 거를 알 수 있다. 근데 그거는 시장의 움직임뿐만 아니고 제가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사실은 이거를 아마 저희 독자분들 중에서도 잘 들으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셨을 텐데 긴축은 이제 추가하는 끝이야. 터미널에 다 왔어. 이 메시지를 줄 때가 제일 위험하다고 제가 계속 얘기한 게 왜냐면 그때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풀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왜 70년대와 지금의 다른 70년대조차도 커브가 정상화되는 거는 보통 앞에 좁게 내려오면서 장기 금리가 올라가면서 정상화된 게 아니라 역전돼 있던 거에서 앞에 게 내려오면서 됐어요. 근데 왜 지금은 장기금리가 올라오면서밖에 될 수 없느냐라고 제가 봤던 것 중에 아주 큰 이유 중에 하나는 70년대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최소한 그 욕먹고 아직까지 좀 무능한 인물로 평가되는 아서번지조차도 70년대에는 최소한 동행을 하거나 동행해서 기준금리를 CPI 이상으로는 올렸지 파월이 했던 것처럼 이렇게 후행적으로 하면서 CPI보다 한참 뒤늦게 첫째 올리지 않았고 둘째 주식시장이 인플레이션이 안정이 되고 그리고 나서 정말 어떤 실물 리세션이 오든 뭐가 오든 뭐가 하려면 인플레이션이 문제일 때는 자산 가격의 버블이 특히 멀티플로 고평가되어 있던 자산 가격의 버블이 먼저 꺼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멀티플이 수축이 돼야 돼요. 근데 1차 스태그플레이션이 73년 1월부터 이제 74년 12월까지 장기금리가 이미 계속 오르면서 70년대는 충분히 주식시장의 멀티플이 막 7, 8, 9 이렇게까지 내려왔었어요. 그때도 73년 1월에 처음에 주식시장의 멀티플이 하락하기 전까지는 그때도 지금의 매그니피센트 M7 주식처럼 니프티 50라고 해가지고
맥도날드. 그때 당시에 엔비디아라고 한다면 맥도날드, 코카콜라 뭐 이렇게 몇 가지 종목들이 있었어요. 그것들이 막 멀티플이 막 40배, 50배 막 이렇게 평가받고 그랬어요. 별 이유 없이 어떤 기대와 희망만으로. 그죠? 그것들의 주식 가격이 이미 2년 동안 엄청 빠져서 멀티플이 다 수축이 되고, 그러니까 리세션은 언제든지 발발할 수 있지만 최소한 어쨌든 어떤 그 단기 금리가 내려오기 위해서는, 단기 쪽이 내려오면서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단기를 내리려면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잡혀야지. 일단 잠시라도, 물론 그리고 나서도 70년대 이제 77년부터 다시 인플레이션이 폈지만 일단은 인플레이션이 수축이 다시 잡혀야 단기를 내릴 거 아니에요. 더 못 올리더라도 최소한 잡혀야 내릴 거 아니에요. 뭐가 됐든 간에. 뭐 양쪽 하나까지는 둘째 치더라도. 근데 이게 내려오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이 잡혀야 되는데, 인플레이션이 잡히려면 자산 가격의 멀티플이 높아진 장기 금리로 인해서 수축이 되는 게, 먼저 수축이 되는 게 필수라고요. 필수. 이해되시나요? 네. 그게 아주 중요한 선결 주제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멀티플이 전혀 조정이 안 되고, 심지어 23년 들어서 그 몇몇 분들, 뭐 다들 아시는 유명한 몇몇 분들이 자꾸 개인들한테 많이 유명한 그런 분들이 자꾸 이제 장기채 매수하니까 다들, 뭐 근데 그분들만 그랬나요? 뭐 월가에서도 다 그랬고, 장기채 전형적인 돈 부러져서 없어지는 리세션 올 거니까 장기채 매수하라고 막 이런. 그러니까 장기 금리가 오히려 낮아지니까 멀티플이 오히려 이게 떨어지나요? 안 떨어지죠. 멀티플이 막, 그러니까 엔비디아 100배 가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유동성이 이렇게 많은 시기에 그 유동성을 없애기 위해선, 유동성은 당장 뭐 현금만 보고 이런 게 아니라 없어지기 위해서 먼저 자산 가격이 멀티플이 수축이, 먼저 자산 가격의 폭락이 먼저 와야 된다라는 거죠. 급하락이 와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모르니 자꾸 연준은 사실 하이어 폴 롱거를 오래 얘기했는데 자꾸 시장은 뭐 맨날 터미널 다 왔다 하다가 이제 계속 기준금리는 올해 상반기로 높아지는데 장기금리는 계속 내려가고, 그러다가 이제 터미널 다 오면 바로 또 이제 바로 다시 제로금리 가겠지. 이거를 다 프레싱을 하고 있었던 거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거를 정말로 연구를 제대로 해본 하우스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자, 그러면 지금 장기금리는 어쨌든 한 5%까지는 갔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앞으로 뭐 단기적으로는 절대, 특히 유튜브에서는 단기적인 예측을 안 하니까 장기금리가 바로 스트레이트로 6%까지 갈 건지, 뭐 7%까지 갈 건지, 아니면 잠깐 단기적으로 하락했다가 다시 갈지는 모르겠으나, 단기적으로야 언제든지 반락할 수 있고, 저는 늘 얘기하지만 장기금리의 끝은 사실 전혀 오지 않았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전혀 오지 않았고, 이제 미국 은행이 우리 지난번에 4.1차 10년물 고점이었을 때, 그때 이제 미국 은행들이 위험해지고 하니까 연준이 나섰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상황 다시 5%인데 지금은 더 높은데 오지 않겠냐.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냐면, 그러니까 어쨌든 임시 땜질을 지금 연준이 너무 잘 해놨어요. 그러니까 연준이나 하도 학습해 놓은 게 아주 못된 것들만 학습을 해놔서, 그러니까 그 은행들은 시간이 지나면 순차적으로 망할 거예요. 당연히 그 작은 은행들, 특히 상업은행들은 망할 건데, 다만 지금은 당장은 문제가 없어 보이게 그런 땜질을 좀 해놨다. 빌려주고 또 롤오버 할 수 있게 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작은 것들은 알아서 천천히, 이게 급격히 문제가 돼서 막 한 번에 다 같이 연쇄적으로 파산하고 이게 크레딧 문제가 되고 이게 문제인 거지, 질서 정연한 정리가 되는 거는 그거를 원하는 거예요. 연준은 오히려 퇴출될 거는 빨리 퇴출되길 원할 건데 질서 정연하게 되기를 원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큰 은행 같은 것들 경우, 이제 뭐 JP모건이나 뭐 이제 이런 데들은 오히려 그 제가 지난 영상인가 어디서 또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데들은 이제 예금에 대한 어떤, 예를 들면 지금 이렇게 이자가 높으면, 기준금리가 높으면, 효준 씨가 만약에 JP모건에 예금을 맡겼다고 칠게요. 네네. 거기서 이자를 줄까요? 되게 뭐 5%, 6% 줄까요?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하면 더 많이 줘야 그렇죠. 되는데 네네. 안 줘요. 최근 뭐 조금 올렸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 그런 대형은행들은 안 주고 있습니다. 배째라, 우리는 브랜드 파워가, 우리는 안 망해.
안 주고 그러니까 그 예대 마진 차이가 어떻게 돼요? 장난 아니게 높죠. 네. 그죠? 뭐 반대로 이제 상업용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 당연히 문제되죠. 상업용 부동산은 특히 뭐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 자금이 엄청 기관 자금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문제가 되는데 그 상업용 부동산을 그런 자금들의 문제를 살리기 위해서 없애기 위해서 연준이 지금 여전히 주식 가격이 이렇게 높은데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떨어지지 않는 갑자기 완전히 안정되지만 않는다는 가정하에 상업용 부동산이 뭐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하나씩 나가 떨어진다고 해서 그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한 투자자들을 살리기 위해 뭐 예를 들면 양적완을 다시 한다든지 그거를 사준다든지 그거를 웬만해서 할까요? 그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자국 내 인플레이션을 그러니까 뭐든지 정치 메커니즘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지금같이 전 세계가 이제 미국의 부실을 점점 알아가는 상황에서 정치 메커니즘을 생각했을 때 지금 공화당이 인플레이션의 원인과 이거를 얼마나 민주당을 공격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똑같은 놈들인데 그렇죠. 그죠? 똑같은 뭐 오히려 트럼프 때 시작을 했죠. 얼마나 공격을 하고 있는데 그게 절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특히 상업용 부동산은 기관들 투자잖아요. 그럼 그 기관들 돈 살려주겠다고 웬만해서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럼 뭐 어떤 식으로든지 학습한 게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다음 정권으로 이양하기 위한 그런 큰 문제가 터지는 건 다음 정권으로 이양하는 작업만 계속 하겠지 어떤 뭔가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반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지금 5% 정도 되니까 연준은 총과 총알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제 만약에 2차 다음 달 CPI나 다다음 달 CPI가 계속해서 이제 끝에가 계속 최근 그렇듯이 다시 올라간다고 전년비로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7%, 8%, 뭐, 그러니까 다음 달에 일단 4% 나오고,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가요. 그리고 내년 어딘가에 막 7%, 8%, 막 9%막 만에 하나 나온다고 쳐볼게요. 그렇게 안 나오고 사실 이 수준만 계속 유지, 뭐 4%, 5%대만, 3, 4, 5%대만 유지돼서 계속 나와도 문제지만, 그런데라고 쳐볼게요. 그 과정에 있을 때 장기금리가 완전히 그런 장기금리는 정말로 큰 텐트럼 아직도 그 위험이 사실 굉장히 크다는 얘기를 저는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블랙스완이라고도 할 수 없는 사실은 이거는 조금만 더 그 구조를 잘 공부하고 했으면 블랙스완이라고도 할 수 없는데 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위험한 그 지금 현실에 있는 직면한 네, 현실에 있는 네. 왜냐면 저는 이거를 아주 오래전 저는 사실 팬데믹 이전부터 미국의 이 재정 문제나 이런 게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결국에는 근데 그 트리거가 팬데믹이었던 것도 알았고 그러면 그거를 그러니까 아니 계속 신용카드를 돌려서 더 큰 신용카드로 막으면 당연히 문제가 될 거 아니에요. 어떤 가장이 네네. 온 가족 다 합해봤자 월에 200밖에 못 버는데 월에 자기네 기축통화라고 자기네 뭐 한다고 뭐 2,000씩 3,000씩 계속 늘려서 쓰면 지금 부채 늘어나는 속도가 너무너무 빨라요. 그럼 당연히 지금같이 높은 금리에는 이자 비용은 더 높아지겠죠. 그러면 이 이자 비용이 올라가는 거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그 이자 비용은 계속 올라가는데 정말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아무튼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은 뛸 수밖에 없는 연준은 총과 총알이 애초에 없었구나를 시장 인식하고 있는 단계. 유동성이 여전히 많은 상태에서 총과 총알이 없었구나를 인식하는 단계겠죠. 근데 정말로 시장이 이제 앞으로는 멀티플 조정이 한참 더 일어나야 될 건데 주식 같은 경우 미국의 성장주나 한국의 부동산 같은 경우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연준이 아마 가만히 그냥 있는다. 금리 계속 내리지도 않고 가만히 있는다. 내려도 문제, 내리면 더 문제고 가만히 있는다. 그걸 어떻게든 버틴다. 자기네들도 그거 하지만 그리고 정말로 자산시장이 크게 붕괴했을 때도 붕괴할 때까지 웬만하면 개입 안 한다라고 하면 일단은 1차적으로 인플레이션이 한 2, 3년? 2년 정도 70년대에 그랬던 것처럼 중간에 텀이 있었던 것처럼 그때 이제 완전히 안정이 될 수는 있을 거예요. 다만 지금은 일단은 장기금리가 올라가도
기대 인플레이션이 말고 이제 턴 프리미엄만으로 오르면야 원자재도 같이 하락하겠지만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면서 기대 인플레이션의 상승으로 인한 장기금리의 상승은 실질금리는 안 떨어뜨리고 명목금리만 올라가잖아요. 네네. 주식의 멀티플은 실질금리가 아니라 명목금리에 의해서 좌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자재가 제가 계속 원자재 얘기를 하는 게 원자재는 실질금리에 좌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의 멀티플에 끼치는 영향을 요소는 이것도 뭐 말이 많은데 제가 확실히 얘기할 수 있는 건 명목금리엔 무조건 영향을 받는다. 주식은. 그러니까 실질금리는 낮거나 똑같아도 네네. 그런 상황이다.